안녕하십니까. 한양대 구리병원 전문의와 함께하는 나를 지켜주는 건강 특강. 저는 뇌졸중을 이기는 사람들, 뇌졸중의 증상과 급성기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신경과의 권혁성입니다. 뇌졸중이라고 하면 이제 갑작스럽게 뇌가 망가져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뜻의 말입니다. 뇌졸중은 기본적으로 뇌경색, 뇌출혈 두 가지를 합쳐서 이제 부르는 말이 되고요. 뇌혈관이 막혀서 이제 갑자기 발생하는 걸 뇌경색, 혈관이 터지는 것을 뇌출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CT에서는 이렇게 까맣게, MRI에서는 하얗게 이런 병변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뇌경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만 반대 혈관이 터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러는 경우에 혈관이 터지게 되면 CT에서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사진이 보이게 되고 이를 뇌출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뇌경색, 혈관이 막히는 경우는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뇌혈관이 점점점 막혀서 점점 좁아져서 생기는 이제 동맥경화에 의한 원인, 뭔가 어디선가 날아가서 거기에 있는 혈관이 막히게 된 심장에 의해 주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혈전이 날아가서 생기는 원인이 하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뇌경색은 매우 많습니다. 뇌졸중은 전 세계 인구 6명 중에 1명 정도는 평생에 걸쳐서 뇌졸중을 경험한다고 되어 있고요. 6초에 1명씩 뇌졸중으로 사망을 한다고 되어 있고 2초에 1명씩 뇌졸중이 발생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러한 수치들 뒤에는 뇌졸중과 관련된 환자들 그리고 보호자들의 삶이 있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한 해 약 10만 명 정도의 뇌졸중 발생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걸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5분에 1명씩 뇌졸중 환자가 생기고 있고 20분에 1명씩 뇌졸중으로 사망하는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술과 약제들이 개발이 되면서 사망률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뇌졸중을 경험한 그런 환자들의 숫자는 반대급부적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런 뇌졸중 후에는 결국은 이런 장애가 남게 되기 때문에 뇌졸중이라는 것은 결국은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건강 수명을 단축해 주게 되고요. 55세, 64세 환자 같은 경우에서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한 4.5년, 여자 같은 경우에는 한 4.1년 정도 건강 수명이 단축한다고 되어 있고 65세에서 74세 환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남녀 모두 약 3.9년 정도 건강 수명이 이 뇌졸중으로 해서 단축이 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뇌졸중 이후에는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될 분들이 장애를 안고 걷는 것이라던가 말씀하시는 것에 불편을 느끼고 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빠른 응급치료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뇌졸중에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게 되는데 이제 증상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빨리 병원에 와야 되는지를 알겠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손발이 저리거나 시리거나 단순히 그냥 뒷목이 뻐근하거나 얼굴이 좀 실룩거리거나 손이 떨리거나 이런 증상들은 일반적인 뇌졸중의 증상은 아닙니다. 뇌졸중의 증상을 가장 중요한 건 갑자기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거는 그 순간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게 되기 때문에 어떤 증상이 갑자기 생기게 됩니다. 어지럽다고 자리에 앉더니 갑자기 말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한다거나 식사를 하거나 물을 마시다가 갑자기 손에서 힘이 빠진다면서 젓가락을 떨어뜨리는 경우 이렇게 뭔가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병원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뇌졸중의 증상들, 흔한 증상들을 주로 좀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가 안면마비입니다. 물론 안면마비인 경우에 뇌졸중이 아니라 말초 신경 때문인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얼굴이 마비되는 경우 역시 가장 매우 흔한 뇌졸중의 원인입니다. 주로 이 해보세요 해갖고 얼굴에 좌우가 비대칭이거나 뭐 바람을 넣어보세요, 웃음을 지어보세요 하고 왼쪽 오른쪽의 얼굴 모습이 좀 다르다, 평상시보다 확 다르다고 하면 바로 확인을 해봐야 될 거고, 또 하나의 가장 흔한 증상이
한쪽 팔다리가 갑자기 움직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주로 같은 쪽으로 얼굴, 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갑자기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팔이 올라가지 않는 그런 반신마비 증상이 있겠습니다. 이 반신마비를 직접 한번 이게 있는지 없는지 애매할 때 자가로 진단해 보는 법이 있는데, 앞으로 팔을 쭉 펴고 5에서 10초 정도 가만히 들고 있어 보게 됩니다. 이때 10초가 지나기 전에 팔이 점점점 내려온다고 하면 반신마비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양쪽 손에 손가락을 넣고 혹은 물건을 들고 힘을 꽉 쥐어보세요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이때 양손에 들어가는 힘의 크기가 다르다고 하면 이 역시도 반신마비의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흔한 증상으로는 갑작스러운 언어장애입니다. 발음이 좀 이상해갖고 말이 이렇게 잘 못 알아듣겠거나 발음이 좀 이상한 경우가 있고, 아예 말을 잘 못 알아듣거나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맞지 않게 아무 말이나 막 말을 하거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언어장애 증상도 대표적인 뇌졸중의 증상입니다. 뇌졸중의 위험 증상들을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눈에 의해서 물체가 이렇게 둘로 나뉘어서 보인다거나, 걸을 때 꼭 술을 마신 사람처럼 비틀비틀 거리거나, 빙빙 도는 어지러움증이 생긴다거나,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심한 두통이 생긴다고 해도 뇌졸중의 조금 위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 얼굴이 마비되거나 갑자기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이상하거나 걸을 때 갑자기 이상하거나 갑자기 극심한 두통이 발생된다고 하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큰 병원의 응급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응급실에 너무 오래 기다리고 오시기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응급실은 오신 순서대로 진료를 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뇌졸중이 의심되는 증상이라고 하면 상당히 매우 우선순위의 진료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병원으로 오시면 검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단 갑자기 증상이 생겼다가 바로 회복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4시간 안에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를 우리가 일과성 뇌허열 발작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뇌졸중의 전조 증상으로 진짜로 뇌졸중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마비에서 이렇게 증상이 풀린다고 하더라도 바로 병원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증상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안심하지 않고 바로 병원으로 오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과 같이 뇌졸중의 위험인자들을 알고 이들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한 식사 습관입니다. 과일이나 야채, 저염식, 그리고 너무 기름지지 않은 음식들이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제 활동과 운동을 통해서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하루에 한 30분 정도 운동을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금연은 필수입니다. 이거는 아직도 만약에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하면 담배는 바로 끊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 아무래도 끊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하면 병원이나 보건소 요청을 한다고 하면 다양한 요즘엔 이런 금연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기오염도 뇌졸중의 하나의 원인으로 이제 밝혀지고 있죠. 초미세먼지가 많은 노출을 피하는 게 좋고, 이렇게 너무 많은 날에는 아무래도 외출을 좀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술입니다. 물론 술은 하루에 한 잔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 과음을 삼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뇌졸중의 치료입니다. 치료는 요새는 이제 워낙 홍보가 잘 돼 있고 많이 상황을 알고 계시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힘이 좀 빠지는 것 같으면 손을 딴다거나 팔다리를 막 주무른다던가 우황청심환을 먹는다던가 침을 놓는다던가 이런 증상 것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응급실로 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시간을 놓치게 되면 할 수 있는 치료를 못하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큰 병원으로 오시는 게 좋고요. 혈전 용해제나 어떤 시술을 통해서 혈관을 치료할 수 있는, 막힌 혈관을 뚫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1997년도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이런 증상들, 뇌졸중에 대한 증상이 생긴다고 하면 한 반 조금 안 되는 분들이 병원을 오신다고 했고 한 25% 정도에서는 항방요법을, 한 20% 정도에서는 민간요법을 한다고 했었지만 최근에 저희가 설문조사한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90%에 되는 환자들이 바로 병원으로 간다. 뭐 한방이나 민간요법을 한다는 분들도 아직도 한 10% 정도는 있었고 혈관을 뚫어주는 혈전용해에 대해서 치료에 안다는 분도 한 45% 정도에서는 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급설계 뇌졸중 시기로는 4.5시간이라는 시간 내에 빨리 오셔야 혈전용해제를 하고 용해제 주사를 하고 시술을 해서 막힌 혈관을 뚫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같은 시술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늦어질수록 이런 출혈의 위험성이 커지고 효과가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뇌졸중의 크기도 줄이고 증상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시술을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직접 들어가서 이렇게 혈관 안쪽에 스텐트를 넣어가지고 그 혈전들이 막 엉겨 붙게 하고 난 다음에 끄집어내서 이렇게 큰 혈전들이 막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혀 있는 혈관이 시술을 통해서 혈관이 재개통되어 있는 이제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혈전 용해술에 성공을 하고 성공한 경우에서는 시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비해서 4.4년의 그런 건강 수명이 연장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만약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다, 이미 뭐 6시간도 지나고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났다고 하더라도 초기 뇌성생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병원으로 오는 것이 좋고요. 2차적인 합병증들도 병원에 오시게 되면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만 이런 시술이나 치료는 빨리 오신다고 하더라도 모두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위험성이 너무 많이 진행이 되어 있거나 너무 다른 위험한 인자들이 있는 경우엔 시술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이건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봐야지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뇌졸중 집중치료실, 시술이 끝나고 나게 되면 집중치료실에 와가지고 조금 시끄럽긴 하지만 자신의 상태를 잘 모니터링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런 증상들, 의심되는 증상들이 생기면 119에 바로 전화해서 병원으로 오시는 게 좋습니다. 가족이나 뭐 친구가 누구 아는 사람들이 와야 된다고 해갖고 기다리지 마시고요. 일단 빨리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119는 이런 급성 뇌졸중 치료가 어디서 이제 가능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올 수 있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 다니던 병원이 있어서 외래 날짜를 그냥 기다리겠다고 하루 이틀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119를 통해서 응급실로 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급성 뇌졸중 치료가 가능하고 MRI, CT 등 이런 검사가 가능한 병원으로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토한다고 하거나 이제 그런 증상이 보일 경우엔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기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뇌졸중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병원에 가지 않고 손끝을 따고 기다리는 경우에 빨리 오신다고 하더라도 막 손발에서 혈관을 뚫어주는 약을 썼더니 손에서 막 피가 나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하지 말고 바로 그냥 오시는 게 좋고요. 팔다리가 마비되었는데 그냥 기다리는 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머리 안에 있는 세포들이 죽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의식장애가 와갖고 막 상황을 잘 판단을 못하고 있는 그런 환자에게 물을 먹이거나 뭐 우황청심 등 다른 약을 먹이는 건 역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생활습관, 투약 이를 통해서 예방이 가능하고 뇌졸중의 증상들을 잘 이해하고 증상이 발생하면 빨리 병원으로 오게 되면 뇌졸중은 치료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구리시와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이 해피GTV를 통해서 시민을 위한 건강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9월 주제 방송 여러분들 잘 보셨죠? 저희 만성 콩팥병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Q&A 시간이 이어지는데요. 신장내과 유미연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설명을 잘 들었는데 교수님 일단 구독자분들에게 인사 말씀 한마디
한마디 전해주시겠어요? 네, 우선 말씀드릴 거는 부족한 강의였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감사히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했다고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궁금증이 있었을 텐데 일일이 답변을 하지 못해서 좀 죄송스러운 면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그쪽 이제 서면으로 남기다 보니 그 개인별로 다른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혹시 왜곡될 수 있을까 싶어서 답변을 남기지 못함에 대해서 양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시민 댓글 질문 정말 많이 남았거든요, 교수님. 그 중에서 하나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먼저 김우수님의 댓글에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이분이 종합 비타민제를 많이 좀 섭취를 하시나 봐요, 매일같이. 그런데 이게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여쭤보셨어요. 네. 답은 맞습니다. 특히 이제 종합 비타민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이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 개를 동시에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안에 성분을 자세히 보시면은 중복돼서 먹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각 비타민도 권장 섭취량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양 이상으로 드시게 되는 경우에는 신독성이 일어날 수 있으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댓글은 어떤 거였냐면요. 김선민 님이 보내주셨는데, 생리통이 좀 심해서 진통제를 자주 드시나 봐요. 그런데 진통제를 자주 먹는 게 만성 콩팥증을 유발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네요. 예. 네, 답도 맞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강의 내용에도 있긴 했는데요. 네. 특히 생리통, 두통과 같은 경우에는 소염 진통제를 많이 복용하게 됩니다. 소염 진통제로 인한 그 신병증도 생기기도 하고 이로 인한 급성 신부전도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약제 드시는 거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하고요. 그렇다고 아예 드시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네. 단기간 증상을 유할 정도로만 복용하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질문이냐면, 이상은 님이 신장이 나빠져서 이제 투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걸 최대한 늦게 하는 경우가 좋은 건지 어떤 건지 네, 여쭤보셨거든요, 교수님. 이것은 개인별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삶의 질도 생각해야 되지만 신장이 나빠졌을 때 나빠진 걸로 인한 합병증으로 다른 장기의 손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른 장기의 손상이 없는 선에서 네. 늦춰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에 따라 다르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이예린님의 질문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만성 콩팥병도 가족력이나 유전적인 요인이 있습니까? 혹시 과체중일 경우에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어요. 네. 네, 가족력이나 유전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성 콩팥병에 대한 것보다는 만성 콩팥병의 원인 중에 가족력과 유전병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있다고 봐야 되고요. 네. 일반적인 당뇨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가족력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과체중일 때 체중 감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콩팥병의 진행에서 가장 환자분들이 해주셔야 될 세 가지가 음식, 체중, 그리고 저염식이 운동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하고 체중하고 저염식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라는 거. 저염식이 그렇죠? 체중, 운동입니다. 알겠습니다. 음식 중엔 저염식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끝으로 다섯 번째 질문은 윤응상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그 설명 너무 명쾌하게 해주셔서 잘 들었다고 하시면서 만성 콩팥병 가족력이 이게 있는지 궁금하다. 앞에 분하고 비슷한 질문 주셨거든요. 네. 우선은 명쾌한 설명이라고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에 분과 마찬가지로 만성 콩팥병의 원인 중에 가족력이 있는 건 있고, 그렇지만 만성 콩팥병 자체가 가족력으로 인해서 생기는 건 아닙니다라고 일반 분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콩팥 중에서도 원래 선천적으로 콩팥의 사구체나 이런 신장의 구조적인 그 요소들이 좀 적게 태어나는 부분들은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일반 분들까지는 알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 만성 콩팥병에 대해서 Q&A 시간 가져봤고요. 교수님 오늘 질의응답 시간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양대 구리병원 신장내과 유미연 교수와 저희 함께 했습니다.